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범덕입니다. 오늘 사건은 상어가 토를 했는데 그 안에서 사람 팔이 나온 사건. 바로 1930년대 호주 시드니에서 일어난 샤크암 사건이에요. 서프라이즈에 나올 정도로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이게 말이 돼? 영화라고 해도 믿을 만한 사건이라서 디테일 최대한 긁어 모아서 정리해봤으니까 어떤 사건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1935년 4월 17일 시드니 쿠지비치. 엘버트 홉슨 씨가 아들 론이랑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해변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닻을 딱 내린 다음 낚싯줄 하나를 딱 던져놓고 입질을 기다립니다. 금방 강한 입질이 왔어요. 베테랑이었던 엘버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줄을 당기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줄은 계속 풀려나가고 막 끌어올리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겨우겨우 끌어올렸는데 처음에 걸렸던 작은 상어가 거의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해에 얽혀서 길이가 4.5m 정도 되는 큰 타이거 샤크가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버트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커다란 상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번뜩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당시 1930년대 호주에서는 상어가 진짜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1935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만 NSW주 해변에서 3명의 청년이 상어 공격으로 목숨을 잃어가지고 아예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할 정도로 이 상어가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버트가 크고 무시무시한 상어를 딱 잡은 거예요. 이 상어를 아쿠아리움에 두면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오겠다 싶었죠. 마침 일주일 뒤면 안작데이 연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타이밍이기도 해서 완전 딱이었어요. 그래서 엘버트는 상어를 형 찰리가 운영하는 쿠지 아쿠아리움 수조로 옮깁니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상어를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상어가 꽤 활발하게 움직이고 멀쩡해 보였는데 안작데이 당일인 4월 25일 상어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비실비실해진 거예요. 힘이 쭉 빠진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방향 감각도 잃은 것처럼 수조 안을 휘청거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 아픈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상어가 몸을 비틀더니 토를 해요. 그래서 몇 초 동안 물이 푸옇게 변했어요. 물이 다시 맑아졌을 땐 수조 안에 새 한 마리, 쥐 한 마리, 그리고 사람의 팔 한쪽이 둥둥 떠 있었어요. 팔의 손목엔 밧줄 하나도 묶여 있었죠. 상어 주인인 엘버트 말로는 처음 팔을 발견한 순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그 팔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상어가 17일에 잡히고 25일에 토를 한 거잖아요. 원래 상어의 위액은 굉장히 강한 산성인데 이 팔은 8일 동안 상어 뱃속에 있었지만 상당히 잘 보존된 상태였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소화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서 하나도 팔에 남아 있었어요. 바로 문신. 팔에 특이한 문신이 딱 남아 있었어요. 레터링이나 흔한 그런 문신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두 명의 복서 그림. 이제 경찰은 왜 팔이 상어 배에서 나왔는지, 누구 팔인지 알아봐야겠죠? 일단 수조에 바닷물 들어오는 파이프로 팔이 빨려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아쿠아리움 운영자 찰스 말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수조 펌프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파이프가 하나 있고 바다 쪽 파이프 끝에는 6mm 간격의 황동 격자가 달려 있어서 물은 통과하지만 해초는 걸러지도록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바다에 떠다니던 팔이 절대 파이프로 빨려 들어왔을 리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게도 150kg 정도라서 쉽게 분리될 것도 아니었죠. 그럼 상어가 사람 팔을 물어 뜯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팔을 자세하게 검사해보니까 팔이 상어한테 물려서 잘린 게 아니었던 거죠. 칼이나 다른 날카로운 도구로 잘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렇다고 또 병원에서 수술로 절단한 것처럼 깔끔한 절단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았지만 이미 사망을 하고 팔이 잘린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절단 부위 주변 조직에서 피가 스며들거나 고여있는 흔적이 안 보였거든요. 이제 사건은 단순한 사고보다는 살인으로 보여졌어요. 신문에 상어가 팔을 토한 거랑 문신 이야기가 실리고 며칠 뒤 한 남자가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에드윈 스미스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이 팔이 몇 주째 실종 중인 형제 제임스 스미스의 팔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문을 확인해 보니까 팔의 주인은 스미스가 맞았죠. 1930년대인데 어떻게 지문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스미스는 범죄와 거리가 먼 인물이 아니었어요. 1932년 9월 12일 스미스가 자기 영업장에서 불법 베팅을 허용한 혐의로 체포됐고 그때 지문이 채취돼서 CIB, 범죄수사국에 보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 지문이랑 스미스 지문이랑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팔의 주인인 제임스 스미스는 45살로 영국 랭커셔 출신이에요. 17살 때 선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호주로 건너왔는데 나중에는 가족들도 호주로 왔다고 해요. 스미스는 스스로 성공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권투를 시작합니다. 당시 유타운의 해티 아케이드에서 라이트급으로 여러 경기를 뛸 만큼 재능 있는 선수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는 아들이 권투를 하면 다치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만두라고 부탁을 해서 그만두고 당구 살롱을 운영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건축업을 하면서 살았죠. 스미스는 글레이즈빌 집에서 아내 글래디스랑 18살 아들,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1935년 4월 8일 월요일 아침, 스미스는 집에서 나가면서 장모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만 집을 비울 거예요. 친구랑 낚시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그렇게 작은 갈색 핸드백을 들고 집에 나선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9시 45분 사이. 그게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본 스미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가족들은 처음엔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스미스가 낚시를 가면 몇 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집을 떠난 지 5일째 되던 날, 띠리링 전화벨이 울립니다. 낯선 목소리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스미스는 3일 뒤에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누구냐고 물을 틈도 없이 상대방이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도대체 스미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정확히 며칠인지는 안 나오는데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크로눌라의 세실 호텔에서 오랜 친구 패트릭 브래드랑 함께 술을 마시는 게 목격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브래디가 빌린 거나마타 베이 근처에 별장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됐죠. 브래디는 42살로 양털깎기를 하기도 했고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조범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다가 크로눌라의 택시기사에게 얻은 정보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 날, 브래디가 크로눌라에서 택시를 잡아 탔고 노스 시드니의 한 집으로 가달라고 했대요. 그 집은 중산층 사업가 로이드 홈스의 집으로 밝혀졌고요. 홈스는 존경받는 사업가였어요. 맥마운스 포인트랑 라벤더 베이에서 매우 성공적인 보트 제작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근데 뒤로는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밀수업을 했던 거예요. 시드니 해즈 앞을 지나가는 선박에서 바다로 코카인, 담배, 다른 밀수품을 던지면 그걸 자기 보트 공방에서 만든 고속보트를 이용해서 회수를 하는 거죠. 꽤 수익성이 좋은 그런 일이었대요. 스미스는 홈스 밑에서 가끔 일을 하기도 하고 밀수 작업이 있을 때는 종종 고속보트를 운전하기도 했대요. 스미스도 그런 범죄 세계에 있던 인물인 거죠. 그리고 스미스랑 홈스 두 사람은 보험 사기건으로 다투기도 했다고 해요. 브래디랑 홈스가 수상한데 지금 스미스의 나머지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자백도 없고 물리적 증거도 없잖아요. 혹시나 나머지 시신이 있을까 싶어서 상어를 해부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황 증거인 상황에서 경찰은 자백이 필요했어요. 경찰은 브래디를 체포해서 센트럴 경찰서로 연행했고 홈스도 경찰서로 불려왔어요. 이때 홈스는 브래디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0일 홈스가 갑자기 보트 작업장에서 고속보트를 몰고 항구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보트 위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면서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또 요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밧줄이 손목에 걸리면서 바다에 빠져 익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떨어진 홈스는 차가운 바닷물의 충격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트 위로 기어 올라옵니다. 해경도 이 상황을 전달받고 홈스를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추격전이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서큘러키를 지나서
페리들이 다니는 복잡한 항구 가운데를 통과해가지고 시드니 하버 끝까지 내려갔죠. 결국 홈스는 시드니 해즈 바로 바깥에서 포기를 했고 체포됩니다. 홈스는 체포되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브래디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로 했죠. 경찰은 이제 결정적인 증인도 있으니까 브래디를 제임스 스미스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어요. 그런데 6월 10일 새벽 1시 20분 도스포인트의 한 인적 없는 부두 지역에서 홈스가 자기 차 운전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홈스는 최소 3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였고 차에는 몸싸움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게 법정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홈스 없이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스미스 아내 글래디스가 증언을 했는데 4월 7일 날 집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대요. 남편은 건강했고 부부 사이도 항상 좋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말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남편이 패스파인더라는 런치보트에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1933년에 일을 시작해서 1934년 초까지 그 배에서 일을 했대요. 한동안은 글래디스도 스미스랑 같이 그 보트에서 지냈는데 손님들이 종종 왔대요. 그 중에는 브래디도 있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남편이 브래디를 소개해줬는데 글래디스는 브래디를 에반스 씨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본 적도 있었는데 브래디가 앤더슨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자기가 알기로 남편이랑 브래디는 항상 사이가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 당시에 홈스한테 65파운드를 빌려준 상태였다고 해요. 법정에서 스미스랑 15년 동안 가볍게 알고 지낸 사이에 알버트도 증언을 했어요. 알버트는 4월 초 어느 월요일 오후에 세실 호텔 바에서 스미스를 만났는데 같이 있던 남자가 브래디를 닮은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합류해서 셋이 도미노 게임을 2판 했는데 그 이후로는 스미스를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그레고리란 사람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자기가 홈스한테 부탁을 받고 12개월 동안 패스파인더 보트의 등록상 소유주가 됐대요. 그 배는 1,500파운드로 평가됐고 보험액은 8,500파운드였죠. 근데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그때 스미스가 타고 있었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보험 사기가 아마 이걸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래디가 빌린 별장의 주인인 포즈도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포즈는 4월 18일에 별장을 한번 들렀는데 그때 집은 사람이 없는 상태로 잠겨 있었다고 했어요. 포즈 기억으로는 집안은 아주 깨끗한 상태였는데 밖에 있던 배는 미끼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달려 있어야 할 닻이랑 연결된 밧줄이 사라져 있었다고 했죠. 이 별장은 원래 침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를 포함해서 통째로 빌려주는 구조였어요. 포즈는 집안에서 이상한 점들이 더 있었대요. 원래 옷이랑 신발을 넣어두던 오래된 나무 트렁크가 하나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철제 트렁크 하나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또 팬트리에 보관해두었던 등유도 반통가량 사라진 상태였대요. 등유가 들어있던 깡통 안에는 등유가 반컵 정도 남아있었고 그 외에는 2~3컵 정도의 붉은 액체가 있었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피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포즈가 4월 20일에 또 별장에 갔는데 매트리스 하나가 없어지고 대신 다른 매트리스가 거기에 있었대요. 원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던 매트도 2장 없어졌다고 했죠. 그럼 브래디는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크로눌라에 간 적 없다. 스미스 살해와 무관하다. 나한테 불리한 건 마지막으로 스미스랑 같이 있던 사람이란 것뿐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입장을 조금 바꿉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브래디 본인의 주장입니다. 브래디 말에 따르면 4월 8일 월요일 오후에 크로눌라 세실 호텔에서 스미스를 만났어요. 둘은 다른 남자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저녁쯤에 같이 크로눌라 쪽 별장으로 갔다고 해요. 별장에서 둘은 빵이랑 치즈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밖에서 누가 스미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스미스가 잠깐 나갔다가 한 5분, 6분 뒤에 돌아와서는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낚시 안 가고 시내로 돌아갈래. 아마 내일 다시 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브래디가 밖에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미스는 스탠워드랑 친구들 뿐이야 라고만 하고 저녁 7시 15분쯤 별장을 떠났대요. 브래디 말로는 그날 이후에도 스미스를 한 번 더 봤다고 합니다. 언클리프에서 서덜랜드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스미스를 다시 봤대요. 사실이라면 스미스는 4월 8일 저녁 이후에도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셈이죠. 둘은 다시 별장으로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낚시는 포기하고 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오후에 친구들이 몇 명 올라올 수도 있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브래디는 나는 먼저 떠났다. 그 뒤에 스미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이게 브래디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쯤 홈스의 집에 들렀는데 홈스가 우리가 찾고 있던 게 맞다면서 수표 하나를 꺼냈다고 해요. 금액은 무려 620파운드. 홈스 앞으로 발행된 수표였고 서명자는 프랭크 캐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홈스는 브래디에게 종이 몇 장을 내밀면서 수표에 적힌 서명을 똑같이 따라 쓰게 합니다. 브래디 말로는 처음엔 잘 안 돼서 10분 넘게 연습을 하다가 투명한 종이를 수표 위에 올려놓고 서명 부분을 그대로 뺏겨 그린 다음에 다른 종이에 다시 옮겨 적어서 만족스러운 위조 서명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 다음엔 매트리스랑 양철 트렁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스가 브래디한테 5파운드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해요. 매트리스 하나랑 양철 트렁크 하나를 사와. 스미스가 매트리스 하나를 태워 먹었어. 그걸 사람들이 보면 난리가 날 거야. 새 걸로 바꿔놓는 게 좋지 않겠어? 트렁크는 어디다 쓰는 건지 물어보니까 홈스가 패스파인더 보트에서 빼온 무선 장비를 넣어서 옮기려고 한다고 했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브래디는 스미스 죽음에 대해선 자긴 모르고 홈스가 시켜서 매트리스랑 트렁크를 산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어 사건이 터진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말했는데요. 브래디는 아쿠아리움에서 사람 팔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홈스를 찾아가서 홈스가 그 일에 관여한 건지 물어봤대요. 그러자 홈스는 아니야. 스미스는 죽지 않았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딱 잘라 말했대요. 하지만 브래디는 모두가 스미스가 나랑 크로놀라에 있었다는 걸 아는데 경찰이 분명 나한테 물어볼 거다라며 걱정을 했고 홈스는 계속 그건 스미스 팔 아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홈스는 넌 타즈메니아로 건너가서 한동안 숨어있는 게 좋겠어. 난 멜버른으로 갈 거야. 나중에 돌아와서 620파운드짜리 수표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도망까지 제안했다고 해요. 근데 브래디 말로는 난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안 떠났고 결국 그 상태로 체포된 거라는 거죠. 이번에는 홈스가 죽기 전에 경찰에게 남겼다는 진술도 들려드릴 건데요. 근데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홈스가 재판 전에 죽어서 사실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홈스는 진술에서 브래디랑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홈스 말에 따르면 스미스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브래디를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일요일 스미스가 홈스를 찾아와서 50파운드만 빌려달라. 이건 목숨이 걸릴 문제다 라고 했대요. 그 돈을 못 구하면 브래디랑 그 일당이 나를 쏴 죽일 거다. 내가 수표권을 경찰에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또 홈스는 브래디가 수개월 동안 자기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어요. 브래디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당신을 은행에서 완전히 박살낼 만큼 정보가 있다. 패스파인더 요트건으로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10파운드, 5파운드씩 여러 번 나눠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홈스 말로는 4월 초 어느 날 아침 일찍 브래디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찾아와서 술부터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미스에 대해 내가 당신한테 했던 말은 전부 잊어버려. 나 스미스랑 아무 문제 없어. 홈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브래디가 스미스랑 싸움이 있었고 난 그 자식을 해치웠어. 홈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니까 브래디가 내가 그 자식을 죽였어. 그리고 너도 입을 놀리면 똑같이 당할 거야. 스미스에 대해 뭐가 나와도 넌 나를 모르는 거고 나도 너를 모르는 거야. 그거 하나만 기억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스미스 몸을 양철 트렁크에 넣어서 바다에 버렸다. 경찰이 나를 잡으면 너도 끝장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입을 놀렸는지 난 알게 될 거다라고 계속 협박을 했대요.
신문에 상어가 문신 있는 팔을 토했다는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도 홈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건 스미스 팔 중에 하나 같아. 이러면 난 큰일 나. 넌 이 일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홈스는 진술서에서 그때 이미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홈스가 죽기 전에 진술했다고 전해지는 말일 뿐이에요. 이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는 이 사건이 정황증거 사건인데 피고인이 유죄라는 거 말고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만약 증거에 대해 무죄와 합리적 설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배심원들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번 사건에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은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긴 했으나 이 증거들을 기반으로 한 유죄 판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지시했어요. 그렇게 브래디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브래디가 눈에 거의 안 띄게 법정 뒤쪽 출입구로 나와서 법원 구역을 벗어난 순간 경찰이 임시영장으로 브래디를 다시 체포했어요. 혐의는 1935년 1월 21일에서 23일 호바트에서 400파운드짜리 우편환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편환은 당시 우체국에서 발행하던 일종의 현금 교환권 같은 거예요. 브래디가 살인은 무죄였지만 또 다른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이렇게 스미스랑 홈스에 대한 죽음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은 채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추측이랑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스미스가 당시 경찰의 정보원이었는데 에디 웨이먼이라는 사람을 경찰에 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랑 동료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대요. 에디는 1930년대 시드니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런 거친 뒷세계, 조직 세계에서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절대 경찰에게 밀고 하지 말 것. 근데 스미스가 정보원이었고 그래서 제거됐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홈스도 돈이 많았는데 대신에 위험한 코카인 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당시 시드니를 뒤덮었던 갱단식 보복살인의 희생자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시드니는 갱단, 뒷세계 범죄가 많았대요. 킹스크로스랑 이스트 시드니 거리에서는 갱단끼리 공개적인 전쟁이 벌어졌고 코카인 유통이랑 매춘 지배권을 두고 다툼이 끊이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조직 세계에서 두 사람을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브래디도 1965년에 사망을 했고 아직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니었어요? 하필 상어가 먹어도 그 문신 있는 팔을 먹었고 하필 또 그걸 어부가 낚았는데 하필 또 소화가 안 됐죠. 그리고 상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또 아쿠아리움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러다 토를 해서 또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또 하필이면 스미스가 1930년대인데도 지문이 보관돼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홈스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권총 자살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떨어졌는데도 손에 하필 밧줄이 감겨가지고 익사도 안 하고 이 사건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상어가 먹은 게 문신이 없는 다른 부분이었다면 누군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상어 중에 어부가 하필이면 그 상어를 낚았다는 게 진짜 우연히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래도 미스터리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건도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스미스와 홈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